우선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 이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어떤 그 수소 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수소 원자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그 약간 불규칙적으로 그려놓은 게 그 주변의 화학적 환경이에요. 주변의 화학 환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주변의 전자 밀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소가 어떤 분자에 들어있는 거죠. 그 분자를 지금 화학적 환경이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그 분자에 외부 자기장이 가해져요. 그럼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주변 전자 밀도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바로 이런 식의 유도 자기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수소 주변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유도 자기장은 항상 외부 자기장이랑 크기가 반대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보시다시피 주변의 전자 밀도가 좀 낮은 상황이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소 주변에 그 어떤 전자 밀도가 낮다. 그러면 이 유도자기장의 크기도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도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 원래 이 수식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 자기장은 항상 일정한데 이 주변 자기장의 크기가 만약에 작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수소가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이펙티브 매그네틱 웨이브, 실제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수소가 경험하게 된 실제 자기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수소가 알파 상태에서 베타 상태로 스핀 플랩을 할 때 필요한 라디오 웨이브의 어떤 그 진동수가 값이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실제 자기장과 스핀 플립에 필요한 라디오 프리퀀시의 진동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이 BI가 커지면 BI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외부 자기장이 일정하게 가해져도 어느 수소 주변 전자 밀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이 수소의 그 스핀 플립을 할 때 필요한 라디오 웨이브의 진동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역으로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수소 원자 주변에 전자 밀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쳐보죠. 바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그린 게 어떤 수소 원자를 감싸고 있는 화학 환경 혹은 어떤 분자 전체 전자 밀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수소 주변에 짜잔 전자 밀도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럼 전자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 자기장에 가해졌을 때 그것을 거스르는 유도 자기장 역시 아주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찌 되느냐? 어쨌건 외부 자기장의 크기는 일정한데 그 수소 주변에 그 전자 밀도가 높으면 그 유도 자기장이 커져요. 그래서 그 수소가 경험하는 실제 자기장, 이 실제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그 값이 작아질 수 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관련 수식에 따라 실제 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 수소의 스핀 플랩을 위한 라디오 프리퀀시의 진동수도 같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서로 이제 반대 경우인데 원리는 똑같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참고로 어떤 수소 주변에 전자 밀도가 아주 크고 그래서 유도 자기장이 커가지고 요 수소의 실제 자기장이 작아지는 이런 경우를 이 영어 표현으로 쉴디드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원래 쉴드라고 하면 그냥 방패잖아요, 그죠? 방패? 그러니까 쉴디드니까 이게 방패를 낀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방패가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 수소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전자 밀도를 뜻하는 거겠죠. 이 주변의 전자 밀도가 외부 자기장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 주변의 전자 밀도가 크고 그 덕에 유도 자기장이 커서 수소의 실제 자기장이 작은 그래서 스핀 플랩의 진동수가 작아지는 그런 경우를 이 수소가 쉴디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필기 마무리 하셨으면 칠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뭘 해볼까나. 오케이. 자, 그 다음 할 것은
자, 우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제 NMR이라고 하는 어떤 실험을 해요. 그럼 실험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실험 결과를 얻죠. 보통 어떤 형태로 얻습니까? 그 그래프 상으로 얻는데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NMR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NMR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라는 게 그 스펙트럼만 보고 이 분자가 누구의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혹은 분자만 보고 그 NMR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지를 또 거꾸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결국 NMR 스펙트럼 그리고 NMR 실험을 해서 그 NMR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화학 환경. 자, 서로 다른 화학 환경이다. 자, 결국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입자는 뭐예요? 바로 전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를 잃게 되면 이온으로 잃거나 얻게 되면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고, 혹은 원자 사이에 전자가 공유가 되면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 뭐 전자가 뭐 일방적으로 제공되면 배기결합이 되는 거고, 뭐 자유전자가 있으면 뭐 금속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화학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전자로 어떤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화학적으로 서로 다른 환경, 바로 뭐냐면 화학적으로 서로 다른 전자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 주변에 일종의 전자 지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자 주변에 전자 밀도가 높다, 전자 밀도가 낮다. 이것을 NMR 스펙트럼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어떤 원자 주변에 전자 밀도가 높다, 낮다로부터 그 원자 주변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분자 전체에 대해서 조합하면 결국 분자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즉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뭐 완전히 알려져 있는 분자들에 대한 NMR 스펙트럼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분자가 뭔지를 맞추는 건데 실제로 이제 프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새로이 합성된 화합물을 가지고 NMR 측정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NMR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IR 그 다음에 매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 합성된 분자의 구조를 밝혀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NMR은 어떤 특정 원자 주변에 서로 다른 전자 밀도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된다. 자, 근데 이때 유기화학에서 그리고 NMR에서 아주 중요한 두 원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H1,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C설틴. 자, 저 둘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유기분자 중에 수소나 탄소가 없는 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들은 있는 거고요. 유기분자에서 어떤 수소나 어떤 탄소 주변의 전자밀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건 그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사슬의 구조적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자에 대해서 수소 주변의 전자밀도와 탄소 주변의 전자밀도를 알아내는 각각의 NMR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이 H1NMR과 C13NMR 그리고 이거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왜 이놈하고 이놈이 NMR 측정이 가능하죠? 기억나세요? 자, 어떤 원자들만 NMR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어떤 원자 내부에 양성자 혹은 중성자의 개수가 홀수인 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NMR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홀수계고요. 여기에 있는 탄소는 중성자가 홀수계이기 때문에 NMR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NMR 측정을 하고 여기서도 NMR 측정을 하는데 재밌는 건 이 두 원소 사이에 그 라디오 프리퀀시 영역. 자, 라디오 프리퀀시는 언제 쓰이는 거예요? 바로 요 수소의 스핀 플랍, 그 다음에 요 탄소의 스핀 플립을 할 때 외부에서 쪼여주는 그 라디오 프리퀀시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영역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는 이쪽 수소의 라디오 프리퀀시 그 진동수가 작고요. 이쪽이 큰데 그 진동수가 작고 크다. 요거 뭐 잠깐 말로 써볼까요? 그래서 얘는
그 흡수 진동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탄소는 그 흡수 진동수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 크고 작음이 거의 겹칠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수치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대략 1에서 10 사이의 수치가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수백 이상의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HNMR의 픽과 탄소 NMR의 픽이 겹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분자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탄소에 대해서 NMR 실험을 따로따로 하면 그 분자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흡수하는 라디오 프리퀀시 영역대가 아주 다르다는 게 NMR을 이용해서 유기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아주 그 뭐냐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뜻이죠. 이제 이런 NMR 스펙트럼의 어떤 기초적인 의미를 아셨고요. 이제 NMR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필기하시고요. 자, NMR을 시작하면서
항상 맨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자 중에 바로 TMS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줄임말로 쓰죠. 줄임말로 쓴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억수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뭘 줄임말이냐? 바로요, 테트라메틸 사일레인. 이 말을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그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자, 여기 그 사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어근이 있죠. 이 사일이라고 하는 어근은 바로 실리콘이 sp3 혼성할 때 사용하는 어근이 바로 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실리콘 요 놈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얘는 주변 결합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바로 sp3 혼성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리콘이 저렇게 결합선이 단일 결합선이 4개가 나가서 sp3 혼성하는 경우를 어근으로 사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TMS에서는 보시다시피 자, 이름처럼 테트라메틸이니까 메틸 그룹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자, 여기서 구성 원소들은 누구냐면 바로 실리콘, 수소도 있고요, 탄소도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지금 뭘 비교하고자 하는 거냐면 전기음성도를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럼 이때 이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실리콘이 1.9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2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55 정도죠. 원래? 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기음성도가 보통 수소라고 하면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소로 우리가 치부를 하는데 실리콘이랑 결합해 버리니까 오히려 실리콘이 수소나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리콘에서 탄소나 수소 쪽으로 어떻게 된다? 전자 밀도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 덕에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하고 수소 주변 전자 밀도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을 앞서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shield라고 불렀었죠. 방패가 잔뜩 들어가 있다. 자, 여기서 방패는 뭐예요? 바로 어떤 원자 주변에 전자 밀도가 높다. 그걸 이렇게 shield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트라이메틸 사일레인에서는 보시다시피 조 탄소와 수소 각각 주변의 유도자기장, 그걸 우리가 BI라고 썼었잖아요. 유도자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유도자기장이 커지면 이 탄소, 수소 각각의 실제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걸 BI라고 하는데 이 값이 매우 작아지는 거죠. 계속 해왔던 논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탄소와 수소에 대해서 자, 스핀 플랩 여기 있네요. 그 스핀 플랩을 위한 자, RF 뭘 줄임말이냐면요. 바로 라디오파, 라디오 프리퀀시. 그래서 라디오파의 그 진동수를 앞으로 RF 이렇게 줄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파 진동수를 앞으로 RF 이렇게 줄여 쓸게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 탄소, 수소 각각 주변의 이 유도자기장은 커지고 보시다시피 유도자기장은 아까 B 다시라고 썼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유도자기장이고 요게 보시다시피 실제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작아져요. 왜? 방금 이런 식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전자밀도 이동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탄소, 수소 각각의 라디오 프리퀀시 흡수 어떤 파장, 그러니까 흡수파의 진동수.
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역시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 자기장과 그 스핀 플랩을 위한 그 진동수의 크기는 서로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작아지는데 작아지다 못해 어떻게 된다? 수없이 많은 케미컬을 조사를 해보면 그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값.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MS에서 측정되는 그 스핀 플랩의 라디오 프리퀀시 진동수 값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비해서 그 진동수가 최소값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명심할 건 뭐냐면 여기 TMS라고 쓴 게 뭐냐면 TMS는 지금 요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BTMS 얘는 TMS에서 바로 탄소 혹은 수소 각각에 대해 측정된 스핀 플립 라디오 프리퀀시 그걸 지금 VTMS라고 쓴 거예요. 지금 VTMS라고 쓴 것을 보고 아 여기는 뭐 실리콘에 대해서 NMR 측정 실험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VTMS라는 것의 의미는 TMS는 이 분자를 얘기하고요. 만약에 내가 H1NMR을 측정한다고 하면 TMS에 있는 수소의 흡수 진동수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VTMS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탄소 13NMR을 측정한다고 하면 TMS에 있는 탄소에 대한 그 라디오 프리퀀시 흡수 진동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MS는 보시다시피 실리콘에 대한 NMR 측정이 아니라 TMS 분자 안에 있는 수소와 탄소, 그러니까 HNMR을 측정할 때는 수소의 흡수 진동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탄소 NMR을 뜻하는 것은 이 TMS에서의 탄소에 대한 라디오 프리퀀시 흡수 진동수를 뜻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런 의미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수소 NMR에서 수소의 흡수 진동수건, 탄소 NMR에서 탄소의 스핀 플립 흡수 진동수건 간에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최소값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측정할 수 있는 수소 NMR에서도 최소값이 되고 측정할 수 있는 탄소 NMR에서도 최소값이 된다. 이유는 실리콘이 수소 탄소에 비해서 전기음 성도가 아주 작고 그 녀석의 전자 밀도가 탄소나 수소 쪽으로 잔뜩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TMS가 이제 바로 뭐로 사용되냐면 NMR 측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NMR 저 스펙트럼에서 기준 픽이 됩니다. 이 기준 픽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이따가 이 구체적인 NMR 스펙트럼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이 TMS라는 녀석이 있고 전기임 송도 차이 때문에 TMS에서의 탄소나 TMS의 수소가 전자 밀도가 아주 높다. 다른 말로는 아주 실드되어 있다. 그래서 TMS에서 수소의 NMR 흡수 측정을 하면 그때 진동수가 최소가 되고 탄소 NMR에서도 탄소의 스핀 플립 라디오 프리퀀시 흡수 진동수를 측정하면 그거 역시 최소가 되는데 그걸 NMR 스펙트럼에서의 기준 픽으로 잡겠다라는 거 정도 우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사실 뒤에 앞으로 그 NMR 스펙트럼 그림에서 뭐 엄청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TMS가 실리콘이 전기임 송도가 작아서 탄소하고 수소가 아주 전자 밀도가 높고 그래서 저 TMS를 NMR 측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단순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치우자. 자, 그 다음은 뭘 해볼 것이냐. 자, 필기 마무리 하세요.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NMR 스펙트럼을 만나게 되면 항상 보게 될 케미컬 시프트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뭐 조금 웃겨요. 화학 이동이라고 하는데 표현 좀 번역이 좀 구리죠. 그래서 그냥 뭐 케미컬 시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 케미컬 시프트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NMR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수식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요거. 그 다음
요 수식. 자, 우선 이 두 수식 앞에서 계속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B0 이건 뭐예요? 바로 외부자기장 크기죠. 그 다음에 B- 이게 뭐예요? 바로 유도자기장입니다. 유도자기장은 왜 생겨요? 어떤 그 핵스핀 플립이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원자 주변에 화학결합을 통한 전자밀도가 있을 수 있죠. 그 전자밀도가 외부자기장을 거스르는 유도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 어떻게 된다? 각각의 원자들이 경험하는 실제 자기장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 수식은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또 뭘 의미하냐면 이게 바로 자기장 크기고요. 그 자기장 크기가 또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핵이 스핀 플랩. 자, 스핀 플랩이 뭐예요? 바로 조금 더 안정한 알파 상태가 약간 더 불리한 베타 상태로 변하는 걸 스핀 플립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핵의 스핀 플립에 필요한 레디오 프리퀀시, 그 진동수, 그걸 뮤라고 했습니다. 그게 실제 그 핵에 적용되는 그 자기장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에 있는 이 실제 자기장의 크기면 그게 바로 실제 그 핵의 스핀 플랩에 필요한 레디오 프리퀀시 진동수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은 기억을 해두시는데 이때 여기에서 케미컬 시프트라고 하는 건 바로 요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우선 여기 뮤 제로라고 하는 건 이 수식에서 개념적으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뮤 제로는 2파이분의 감마 곱하기 B 제로. 자, B 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외부 자기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외부 자기장을 그냥 진동수로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값은 뮤 제로라고 하는 건 외부 자기장에 대한 진동수 표현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냥 외부 자기장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장과 진동수는 비례하니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TMS, 이게 바로 뭐예요? TMS가 바로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TMS에 의한 기준 흡수 진동수예요. 이 TMS에 의한 흡수 진동수가 가장 값이 크다고 그랬어요? 가장 값이 작다고 그랬어요? 가장 값이 작다고 했죠? 전에서 얘기한 거. 왜냐하면 TMS에서 실리콘의 전자밀도가 낮기 때문에, 실리콘의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주변 탄소하고 수소의 전자밀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탄소하고 수소의 유도자기장의 크기가 커져서 그 탄소하고 수소의 스핀플랩 레디오 프리퀀시 진동수가 최소값이 된다고 했죠. 그걸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보시다시피 요 놈이 바로 해당 원자의 흡수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냐면 앞서 이런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렸던 그래프.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게 Y축의 에너지 축이었고요. X축이 자기장 세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이 세질수록 바로 알파 상태와 베타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일 분자의 동일 원자에 대한 NMR 스펙트럼 측정을 해도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변하거나 하면 그 알파 상태에서 베타 상태로 변하는 그 흡수 진동수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 분자에 대해 동일 NMR 측정 실험을 해도
자기장의 크기가 달라지면 흡수 진동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스핀 플랩을 위한. 그래서 그렇게 동일 분자에 대해서 뭔가 들쭉날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의 케미컬 시프트라고 하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TMS가 됐건 특정 분자의 해당 원자의 흡수 진동수가 됐건 얘도 커지고 다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커질수록 무조건 알파 상태에서 베타 상태로 변하는 흡수 진동수는 무조건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니까 결국 이 녀석을 이 외부 자기장과 관련되어 있는 진동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 그 비율은 일정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외부 자기장의 크기, 실험 조건이 변해도 특정 분자의 특정 원자의 흡수 진동수에 대한 정보를 일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케미컬 시프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의미는 바로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실험을 할 때는 그래서 결국 이 외부 자기장을 고정해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그 외부 자기장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자석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자석의 세기를 막 변화시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NMR 안에 들어있는 자석의 세기는 고정을 하고 그 고정된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특정 분자의 특정 원자 주변의 유도 자기장만큼 그 특정 원자의 실제 자기장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실제 자기장에 따른 이 각각의 해당 흡수 진동수를 이렇게 케미컬 시프트로 변환해서 데이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그 전자 밀도가 이제 낮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원자 주변의 전자 밀도가 낮으면 유도 자기장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외부 자기장은 보통 일정한데 이 값이 작아지면 실제 자기장은 상대적으로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 자기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 그것과 관련된 스핀 플럽과 관련된 그 라디오 프리퀀시 흡수 진동수도 커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값이 커지면 여기에 있는 이 델타 값도 커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식처럼 특정 원자 주변 전자 밀도가 감소할수록 여기에 있는 케미컬 시프트는 커집니다. 이게 지금 되게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통해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어쨌거나 앞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실험 조건이 바뀌어도 이런 식의 비율로 표현하면 특정 분자의 특정 원자의 NMR 스펙트럼의 데이터가 일정해진다 라는 걸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험 조건에 관계없이 이렇게 델타로 케미컬 시프트로 변환을 하면 특정 분자, 특정 원자의 데이터를 항상 일정하게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케미컬 시프트는 바로 뭐가 된다? 일종의 intrinsic property가 되는 겁니다. 자, intrinsic property가 뭐예요? 바로 물질의 고유한 성격을 바로 intrinsic proper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로 표현을 하면 실험 조건에 관계없이 특정 분자, 특정 원자의 케미컬 시프트가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으로 케미컬 시프트를 측정하면 그것이 어떤 분자의 어떤 원자의 것인지도 역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케미컬 시프트는 화합물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고유한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MR 스펙트럼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야 되는 몇 가지 어떤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개념적인 설명을 들었으니 자, 지금 머리 상태가 어때요? 대빵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된 이 개념이 실제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보자. 지우자. 자, 자, 필기 하시고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그림 13.3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자, 이 녀석은 동일 분자. 바로 이제 어떻게 생긴 애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 바로 이름으로는 메틸 아세테이트 라고 하는 에스터계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NMR 측정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우선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냐면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 탄소하고 수소에 대해서 바로 각각 NMR 측정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하고 수소는 보시다시피 핵자가 홀수계가 있을 수 있죠. 수소는 양성자가 무조건 홀수계고요. 탄소는 탄소 13이라고 하면 탄소에 탄소에 이제 중성자가 홀수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소하고 탄소에 대해서 NMR 측정 실험을 각각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Y축은 그냥 흡수색이고요. 뭘 흡수하는? 라디오 프리퀀시를 흡수하는 흡수색입니다. 그리고 X축은 델타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델타 값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바로 케미컬 쉬프트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우선 이 두 그래프에서 우선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아까 NMR 흡수의 그 특징 얘기하면서 그 초반에 뭐냐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첫 번째는 동일 분자에 대해서 측정을 해도 수소 NMR과 탄소 NMR은 나타나는 영역대가 아주 다르다고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쪽 케미컬 쉬프트를 한번 봅시다. 수소 NMR에서는요, 케미컬 쉬프트가 0에서 10 사이에서 다 나타나요. 그런데 탄소 NMR은 그 흡수 스펙트럼이 0에서 200 사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0에서 10 이게 확대해서 그린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 0에서 요 10 있죠? 요 안에 저 그래프가 여기에 HNMR이 요 영역대에 이 HNMR이 여기서 자글자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 NMR을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자기장, 외부 자기장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고정된 상태에서 라디오팍 그 진동수를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쫙 스캔을 하면서 전부 다 흡수 파장을 찾는 거예요. 흡수되는 정도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케미컬 시프트 기준으로 0에서 1 사이에 나오는 값들은 이건 전부 다 수소 NMR이고요. 그걸 넘어가면 나타나는 픽들이 전부 다 탄소 NM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수소 NMR 이 나타나는 영역대와 탄소 NMR이 나타나는 영역대가 완전 분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수소 NMR은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탄소 NMR은 또 이 부분만 따로 떼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그 탄소 NMR과 수소 NMR의 그 영역대가 완전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저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오케이, 됐다. 자, 이때 여기에서 그 탄소 NMR이 됐건 수소 NMR이 됐건 항상 공통적으로 그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자, 뭐가 됐건 간에 보시다시피 이 케미컬 시프트가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잖아요. 그러면 케미컬 시프트가 큰 쪽이 있고 케미컬 시프트가 작은 쪽이 있는데 이걸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케미컬 시프트가 작은 쪽은 항상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바로 어필드 되었다. 혹은 다른 말로는 쉴드 되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주변 전자 밀도가 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눈여겨볼 건 바로 여기에 있는 TMS죠. 바로 여기에 있는 TMS죠. 보이시죠? TMS는 그 실리콘이 들어있는 분자인데 실리콘의 전기 밀도가 작기 때문에 실리콘 쪽에서 탄소하고 수소 쪽으로 전자 밀도가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TMS는 항상 그 탄소하고 수소의 전자 밀도를 아주 높여주기 때문에 이 TMS가 수소 NMR이 됐건 탄소 NMR이 됐건 항상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컬 시프트가 정의에 따라 바로 0 기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케미컬 시프트가 어떻게 표현됐었어요? 델타 I는 뮤 제로분의 뮤 I 빼기 뮤 TMS 곱하기 10의 6승이었잖아요. 단위는 ppm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TMS가 이 TMS의 흡수 진동 라디오 프리퀀시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 원자의 그 라디오 프리퀀시 흡수 진동수의 차이를 델타라고 둔 건데 만약 그 VI가 TMS가 되면 이 두 값이 같아지면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NMR이 됐건 탄소 NMR이 됐건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항상 TMS로 정하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MR 테크닉에서는 항상 이 TMS가 기준이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어필드 상황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그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역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우리가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shielded, 어필드의 반대말을 쓰는 거예요. shielded의 반대말, de-shielded. 그리고 어필드의 다음말, 다운필드라는 말을 써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역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변 전자밀도가 큰 거고요.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그 특정 원자 주변 전자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픽들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으면 그 원자 주변 전자밀도가 낮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주변 전자밀도가 큰 거예요. 그게 수소 NMR이 됐건 탄소 NMR이 됐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걸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제시된 이 메틸 아세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눈여겨볼 건 뭐냐면 이 메틸 아세테이트에서 우선 수소 NMR을 측정한다. 그럼 이 메틸 아세테이트는 수소 이온이 어떻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죠. 그래서 지금 메틸 아세테이트에는 수소가 지금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도 있고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도 있고.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 지금 메틸 아세테이트에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수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상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두 종류의 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틸 아세테이트의 H1 스펙트럼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픽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두 개의 픽, 둘 중에 하나는 이걸 나타내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수소하고 이 수소 중 누가 이거고 둘 중 누가 이걸까요? 자, 예를 들어 이 수소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고요. 이 수소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소하고 이 수소는 각각 누구냐? 바로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수소가 바로 요 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수소가 바로 이픽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 이 구조에서 탄소산소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 탄소산소 이중결합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아주 강력한 EWG가 되죠. 자, 카보닐 그룹이 EWG인 건 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딜셀더 반응, 뭐 EAS 반응 등등에서 엄청 나오는 얘기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EWG가 붙어 있으면 주변에서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쪽으로 쫙 끌어오겠죠. 그러면 요 수소 같은 경우는 EWG 때문에 전자를 빼앗겨서 전자 밀도가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전자 밀도가 낮다고요? 그러면 NMR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픽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여러분 보는 방향은 왼쪽이구나.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디실드드고 다운필드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두 픽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왼쪽에 표현되고 그 다음에 다운필드가 된 건 이 보시다시피 한 3.78 정도에서 나타난 이 픽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이 수소에 대한 스핀 플랩 흡수 진동수를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게 아닌 이 녀석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 녀석에 대해서 바로 H1NMR을 기초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탄소 NMR을 측정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예시로 들고 있는 메틸 아세테이트는 자, 수소는 두 종류가 있었지만 탄소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네, 바로 세 종류의 탄소가 있죠. 그러면 탄소의 종류가 세 종류란 말은 다른 말로 바로 세 종류의 픽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누구 빼고요. TMS 빼고요. TMS는 항상 같이 넣어서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TMS는 기준으로 잡아서 표시를 하는 거지. 지금 이제 TMS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탄소하고 전혀 다른 탄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선 TMS를 제외하고 보시다시피 세 가지 픽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그 탄소 픽들이 요 세 개가 이 세 개 각각에 대해서 누구랑 대응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메틸아세테이트에서 나타나는 세 종류 탄소를 각각 빨갛게, 그 다음 이렇게 녹색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그 쟤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냐면, 우선 저기서 가장 전자밀도가 낮아 보이는 게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카보닐 탄소가 되겠죠. 이 카보닐 탄소는 기본적으로 전자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자, 왜 카보닐 탄소는 전자밀도가 매우 낮겠어요? 이런 식의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카보닐 그룹은 탄소산소 이중결합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공명구조를 통해서 짜잔, 바로 탄소하고 산소의 이중결합이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는 탄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고 산소가 형식전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공명구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보닐 탄소는 산소한테 전자를 빼앗기기 때문에 전자밀도가 기본적으로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파란 탄소가 됐건 빨간 탄소가 됐건 녹색 탄소가 됐건 기본적으로 전자밀도 제일 낮은 건 이놈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전자밀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수소의 NMR이건 탄소의 NMR이건 주변 전자밀도가 낮을수록 다운필드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가장 다운필드 된 게 누구야요? 바로 요 카본일탄소 요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1600에서 1800 사이에서 나타난 이 픽이 바로 요 카본일탄소가 알파 상태에서 베타 상태로 스핀 플립을 할 때 흡수하는 레디오 프리퀀시의 케미컬 시프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얘 바로 요놈입니다. 왜 얘는 이걸까요? 자, 카본일탄소는 산소가 직접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밀도가 낮은 건데 이런 식의 공명구조가 나타나는 정도로 여기 있는 이 그린 탄소는 옆에 또 누가 붙어 있어요? 바로 산소가 붙어 있죠. 그럼 이 산소는 또 어떤 성격을 가져요? 바로 이 수수로 전기 음성도가 어떻습니까?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죠. 그럼 전기 음성도 큰 게 직접 붙어 있는 탄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자밀도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전자밀도가 이동하는 만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는 업필드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운필드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자밀도가 이동하는 만큼 보시다시피 그 유도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 다음 실제 자기장의 크기가 커질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핀 플립 할 때 그 레디오 프리퀀시의 진동수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밀도가 이동해서 빠지니까 다운필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다운필드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22에서보다 조금 더 다운필드 된 요 60 근처의 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여기 있는 이 탄소가 바로 요놈이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얘는 그래도 보시다시피 누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탄소에 직접 결합하고 있죠. 그럼 탄소에 이렇게 직접 결합해 있기 때문에 요 탄소에 직접 결합한 요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전자밀도가 다른 탄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상대적으로 가장 어필드 된 채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뭔지 이제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상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까 앞에서 조금 반대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자, 그래서 방금은 요거 탄소 NMR 측정한 거야, 탄소 NMR.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요게 지금 다운필드죠. 요게 업필드고, 다운필드는 보시다시피 주변 전자밀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업필드는 주변 전자밀도가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탄소 NMR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수소 NMR 분석으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하면, 자, 요 분자 구조를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자꾸 분자를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헷갈리네요.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보이시죠?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요 카보닐 그룹이 EWG인 건 맞지만, 그 수소 NMR을 생각을 할 때는 바로 수소에 붙어 있는 전기음성도 큰 원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지금 요 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소에는 직접 뭐가 붙어 있냐면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가 직접 붙어 있죠. 그럼 전기음성도가 큰 만큼 탄소가 됐건 수소가 됐건 이런 식으로 전자밀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탄소가 됐건 이 수소가 됐건 상대적으로 다운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요 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으로 얘가 이놈입니다. 자, 왜냐하면 얘는 탄소가 또 탄소가 붙어 있죠. 물론 이 녀석이 그 EWG이긴 하지만 그래도 탄소 자체가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으로 탄소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수소는 이쪽으로 전자를 빼앗기는 정도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지금 다운필드가 됐고요. 이 수소가 업필드가 된 겁니다. 예. 이 수소가 업필드가 됐고 이 수소가 다운필드가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까 이게 그 EWG라고 잘못 해석을 해서 반대로 썼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고 큰 전기음성도 덕에 여기에 있는 이 수소 혹은 탄소 모두 다 전자를 빼앗겨서 둘 다 다운필드가 된다. 그래서 이 수소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수소가 얘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맞았는데 내가 순간 분자에 적용을 할 때 반대로 적용을 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바로 NMR 스펙트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NMR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NMR 스펙트럼의 모습과 대강의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